우리 생존에 음식이 필수적인 것처럼 어쩌면 정보나 이야기도 그만큼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인간은 뭔가 풀리지 않는 질문, 다음 이야기가 뭘까 하는 그런 본능적인 갈증을 느낀다고 하죠. 맞아요. 그 호기심이라는 거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점, 문학, 특히 수수께끼나 스릴러처럼 우리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고대 신탁부터 현대 서스펜스까지. 네,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서사의 비밀을 오늘 함께 풀어보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고대 그리스 예언도 있고요. 서아프리카 영웅서사시, 또 셰익스피어 비극까지. 와,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 구조가 도대체 왜 우리 뇌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통찰까지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우리를 사로잡는 방식의 핵심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옛날 이야기의 거장들이 어떻게 수수께끼나 서스펜스 같은 걸 써서 청중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지, 네네.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밝혀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만한 그 고대의 수수께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고대 예언은 종종 수수께끼처럼 아주 모호했어요. 기원전 6세기의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 이야기. 유명하죠. 아, 크로이소스. 네. 델포이 신탁,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신탁소에 페르시아 침공해도 될지 물었을 때 답이 거대한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였어요. 굉장히 모호하네요. 그렇죠. 그는 당연히 페르시아가 망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무너진 건 자기 제국이었죠. 이처럼 신탁의 모호함이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야, 그 모호함이 진짜 강력했네요. 어쩌면 그 모호함 자체가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아주 강한 호기심, 그러니까 능동적인 경이로움 같은 걸 자극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동적인 경외감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냥 압도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막 답을 찾고 싶게 만드니까요. 소포클레스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했고요. 맞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나온 오이디푸스 왕이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운명, 이걸 피하려다 결국엔 실현하고 마는 그 왕의 비극이잖아요. 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서 소포클레스는 신탁의 그 수수께끼 형식을 빌려서 극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서스펜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아, 관객들은 근데 이미 내용을 알지 않았나요? 그렇죠. 관객들은 이미 오이디푸스의 그 비극적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진실을 막 파헤쳐가는 주인공을 보면서 극도의 아이러니 그리고 긴장감을 느꼈던 거죠. 아, 언제 깨달게 될까 어떻게 알게 될까 하는 그런 조마조마함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와, 관객이 답을 아는 상황에서도 서스펜스가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도 비슷한 예언 같은 거 나오잖아요. 버남숲이 던시네인 언덕으로 오기 전까지는 안전하다, 뭐 이런 거요. 아, 네네. 맥베스 예언도 아주 유명하죠. 근데 오이디푸스랑 맥베스를 보는 관객의 긴장감은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오이디푸스의 그리스 관객들은 대부분 신화를 통해서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극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과정에 집중했죠. 아, 과정에. 반면에 17세기 맥베스 관객 중 상당수는 원전 역사서를 몰랐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 예언이 무슨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 미지의 결과에 대한 서스펜스가 더 강했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컸던 거죠. 야, 듣기만 해도 막 긴장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답을 모르는 상태에 그 불확실성을 한편으론 불편해하면서도 또 동시에 거기에 막 끌리는 걸까요? 이거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요,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모르는 정보나 풀리지 않는 질문에 딱 직면하면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게 바로 호기심의 연료가 되는 겁니다. 아, 그 불편함이 연료가 된다. 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거나 퍼즐을 딱 맞췄을 때 그때 뇌 보상 회로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쾌감이랑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아하. 이야기꾼들은 바로 이 뇌 보상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겁니다. 답을 바로 안 주고 이렇게 살살 지연시키거나 단서를 조금씩 흘리면서 우리 뇌를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군요.
정확합니다.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순자타 서사시를 구전하는 그리오드를 보면 그 기법을 엿볼 수 있어요. 그리워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꾼이 아니라 공동체 역사자이자 음악가, 때로는 예언가 역할까지 했거든요. 오, 다재다능했네요. 하게 묘사하면서 청중의 몰입도랑 긴장감을 완전 극대화시켰던 거죠. 아, 그리오들이 미래를 슬쩍 암시하면서 긴장감을 높였다는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그렇게 예언이나 역경 극복 같은 걸로 긴장감을 만드는 방식은 확실히 현대 스릴러 장르가 즐겨 쓰는 기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대 스릴러는 이런 고대의 서사 원칙들을 아주 정교하게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의 가웨인경과 녹색 기사에 나오는 그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요. 네. 네네. 존스 버컨의 39계단 같은 초기 첩보 스릴러, 또 알프레드 히치콕 영화들. 히치콕은 심지어 관객한테 주인공보다 정보를 더 많이 줘서 서스펜스를 만들기도 했죠. 아, 맞아요. 히치콕식 서스펜스. 그리고 스테프니 메이어의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주인공 에드워드의 그 비밀스러운 본성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독자의 궁금증을 계속 자극하는 방식으로요. 뱀파이어라는 걸 언제 알게 될까? 이런 거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호기심, 그리고 뇌의 보상 시스템을 공략하는 겁니다. 심지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조차도 종의 다양성이라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어떤 서사 구조를 띠고 있어서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흥미로운 해석이죠. 딱딱한 설명서나 교과서랑은 다르게 이렇게 잘 짜인 이야기가 우리를 그토록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고대 신탁의 그 아리송한 예언에서 시작해서 현대 스릴러의 복잡한 플롯까지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타고난 호기심,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걸 이용하는 거죠. 네, 서스펜스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맞습니다. 서스펜스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몰입시키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쾌감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재미, 즐거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죠. 네, 이런 서사 기법의 작동 원리를 알고 나면 앞으로 여러분께서 접하시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는 물론이고 어쩌면 광고나 뉴스 기사 속에서도 숨겨진 이야기 구조나 서스펜스 장치를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보는 렌즈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죠. 네, 세상을 좀 더 흥미롭게 읽어낼 수 있는 렌즈가 생긴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서사 기법이 우리 정신을 사로잡는다면 혹시 의도적으로 잘 만들어진 서스펜스,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찾아서 즐기는 그 행위 자체가 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배우고 적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실제로 향상시키는 일종의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한번 스스로 탐구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